자, 보세요.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일단 한번 체크해 봅시다. 1호는 됐죠? 중개대상물 괄호하시고 매매업 괄호하셨죠? 2호는 내용은 없는데 7금지인가 아닌가 할 때 잘 나와요. 첫째 줄,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요?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이죠.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단속이 걸려요, 안 걸려요? 단속 대상이란 말은 민법으로 치면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압니까?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압니까? 강행 규정을 나눌 때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나누죠. 단속이 걸린다 그 말은 위법이다 그 말입니다. 위법에서 뭐만 하겠다? 처벌하겠다 말이죠. 단속이 걸린다. 처벌한다. 얼마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법에서 보호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뒤에 알면서까지 밑줄해보세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누가 알고 있다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알고 있죠. 알면서 뒤에 따로 두 가지 하는 것을 밑줄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 밑줄하시고 동그라미 1.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따로 밑줄, 그에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 협력하지 말아요. 2호는 쪼개서 읽으시면 돼.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 개 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 내용은 없어요. 3호는 방금 전에 체크하신 것처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오늘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두 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대가로서 청구하는 중개 보수가 있고, 계약 체결 관계없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비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뭘 받지 말라고요?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했다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보수를 받고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다 없다? 각각 받는 것은 초과수수가 아니에요. 각각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받는 것은 가능한데, 받은 범위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실비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4호는 당해 중개대상물 밑줄 그 다음 거래상 중요사항, 아니 앞에 그냥 그 박스 안에서 보시면 돼. 체크하시면 돼. 거래상 중요사항 밑줄 하셨어요? 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부터 밑줄 해보세요. 거짓말 등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거래상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배우셨듯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거짓말 등을 해서 판단 그르치게 하는 것은 예외가 없고, 그 다음에 5호 앞에 주택법 적어보시고, 5호 앞에 주택법, 6호 앞에는 민법. 5호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6호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7호는 앞에 부동산 등기법 적으시고. 자, 5호 법조문부 보시면 관계 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까지 밑줄 하시고,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금지 동그라미 증서 동그라미. 증서는 딱지인데 거래가 되는 딱지입니까? 금지가 되고 있는 딱지. 양도 금지니까 거래하지 마라. 거래가 안 되니까 알선 중개도 하지 마라. 금지된, 손대지 마라 그 말이죠. 금지된 증서이기 때문에 뒤에 따로 밑줄 매매 교환을 뭐 하거나
중개하거나 동그라미 1 중개도 금지. 뒤에 뭘 해도 매매를 업으로 한다. 매매를 업 밑줄 동그라미 손만 대면 금지하겠다. 6호는 누구와 중개 의뢰인 괄호 뭐 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 뒤에 거래 당사자 뭐 쌍방 대리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2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는 예외가 없다. 7호는 두 가지 쪼개셔야 돼. 끝에 보시면 둘째 줄 뒤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 있나요? 그거 밑줄 두 번 그게 공통이야.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데 앞에 두 개를 자르셔야 돼. 탈세부터 밑줄해 보세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까지 밑줄하시고 동그라미 1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끝에 뭐요?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은 예외가 없고 두 번째 관계법령부터 따로 밑줄 관계법령에서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거기까지 동그라미 2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낱개로 쪼개면 2호는 두 개로 쪼갰죠. 지금 6호도 두 개로 쪼갰죠. 5호도 매매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을 한다. 그것도 쪼갰죠. 7호도 쪼갰죠. 그렇게 개수를 늘려가지고 낱개로 쪼개서 시험 나오니까 그렇게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자 3호 여기 이제 판례가 조금 있는데 요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중개 보수하고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다. 각각 받는 것은 가능한데 초과하여 뭘 받지 말라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초과하여 금품을 받지 말라 할 때 금품은 법정 중개 보수가 100만원씩이면 100만원씩 매도 매수인한테 100만원 받아야 되죠. 법에서 정한 법정 중개 보수를 받고 끝났죠. 받고 사례 표시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골동품 한 점을 받아왔네. 동양화 한 점을 받아왔네. 금 한 양 받아왔네. 이렇게 해도 초과 수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품은 법정 한도 내에서의 금전뿐만 아니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받아도 걸린다 그 말입니다. 표현은 법정 중개 보수 외에 나오면 법정 중개 보수는 다 받았습니다 그 말 아니야. 여기까지만 받아야지. 왜 사례 명목으로 뭘 받았네. 수고비 명목으로 뭘 받았네 해도 초과 수수 이다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받아야 되는 행위이면 100만원 받고 내야지 200만원씩 받아버리면 초과 수수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예외가 있다 없다? 반환해도 금지. 부도 처리돼도 금지. 100만원 초과해서 받은 만큼 초과해서 지급한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이미 뭐 한 다음이다. 초과하여 받은 다음이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한 것은 이미 금증 위반이죠. 맞죠? 그러면 초과하여 받은 전부를 무효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초과하여 받은 부분만 무효일 것인가? 초과하여 받는 행위 자체는 이미 금증 위반 처벌이 되고 판례는 초과하여 받은 전부가 무효겠나요? 초과한 부분만. 예, 법정 중개 보수까지는 적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여 받은 100만원씩은 무효다 그 말이에요. 무효니까 개업 공인에서 자기 돈입니까? 손님 돈입니까? 무효다는 말은 민법으로 표현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을 하여금 100만원 더 내게 해서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서 손해 가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죠. 이걸 뭐라 불러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반환해야 한다고. 그럼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 처벌되고 초과하여 받은 다음은 반환해야 되죠. 반환하면 봐준다고? 초과하여 받은 다음에 예외가 없다. 초과 수수는 시험이 현장에서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금지를 위반해서 보통 부동산에서 초과 수수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왜 검찰청에 부동산에 갔다고 해 신문이 안 나는가?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걸리기 때문에. 안 걸리는 이유가 있겠죠. 받는 방법이 있겠지.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하니까 뭐 선생님이 저런 거 가르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위법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 받았어요. 부동산을 몇 년 한 사람들은 안 걸려. 100만 원 통장으로 주시면 되고 해놓고 100만 원씩은 잔금 칠 때 현금을 싹 받아내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업한 다음에 그 동네간에 3개월 지났는데 분명히 100만 원씩 받아야 했는데 구경 갔는데 200만 원씩 받아도 끄떡없더라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200만 원 예 통장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걸린다는 거야. 초과수수가 제일 많이 걸리고 6호에서 조금 걸려요. 자 보세요. 아니 여기 보시라고. 앞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세 사람이 있죠. 개업 공인 종별 세 사람이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사는 일이 크게 주된 사업인 중개업하고 뭐 해요? 중개업 말고 뭘 해요? 14조 개업업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 사는 일을 크게 나누면 중개업하고 겸업이에요. 그러면 겸업은 관리 대행이다. 분양 대행 상담 들어보셨죠? 그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것이 겸업이야.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겠죠.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실비가 적용돼요. 적용이 안 된다. 법정 중개보수 한도가 없어. 그러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합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 14조 하면 누구 업무요? 14조 법인의 업무죠. 법인은 분사무소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14조 안에 중개업하고 6가지 있었죠. 6가지 중개업이 아닌 것은 뭐다? 겸업이야. 중개업이 아닌 것은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앞에 배우신 거야.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2번이나 3, 4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모의고사 나오면 4월 달에 비가 와야 하나요? 봄비가 오는 토요일 날 모의고사를 본다고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보여요. 상가가 크게 보이고 뒤에 분양 대행은 안 보여.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컨디션 좋으면 상가는 안 보이고 분양 대행이 보여. 그 말은 분양 대행은 중개업입니까? 겸업입니까? 겸업이죠. 상가 분양 대행을 수행하고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요. 상가 크게 보이고 분양 대행이 안 보였어요. 뒤에 상가 분양 대행을 수행하고 주택 외의 상가는 주택 외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검증이인가 아닌가 문제에서 상가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주택 외의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검증이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가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분양 대행은 겸업이지 중개업이 아니니까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컨디션 좋아야 되겠죠. 자 4호는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앞에 확인 설명사항 들어보셨죠? 확인 설명사항은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하라 그 말은 손님에게 당사자에게 중요사항이니까 설명하라 그 말 아니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거짓말 등을 해서 판단 그렇지 않은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통은 이전에 이제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 나온 거 보면 토지 쪽이나 상가 쪽에서 이걸 많이 해요. 아파트는 거짓말 할 게 없잖아요.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게 딱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 중개할 때 손님 뒤에 태우고 현장 안내로 가겠죠. 가면 이제 소장이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뒤에 손님 앉혀놓고 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다가 중간중간 경치 이야기 하다가 사장님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물건 토지에 개발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어요. 개발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라고 던져. 그럼 뒤에 앉은 손님은 예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개발 계획이 있어요. 혹하죠?
그래서 한마디 더 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연락드리고 토지 매입하라는 이유가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고, 더 오르기 전에 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니까 혹 해가지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하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격도 그대로 똑같아. 이게 사후야. 거짓말 등을 해서. 그러면 판례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은 뭐인가? 중요사항은 대부분 확인 설명사항인데 판례 내용이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권리관계는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압류, 가압류가 있다. 중요하죠. 공법상 제한사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용도, 지역, 추구 중요하죠. 자체에 관한 사항이 중요사항인데 판례는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가격. 설명할 때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하네요. 가격도 중요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중개에서 본질은 뭐예요? 매도 매수인 임대임차인 간의 가격이 맞아야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도 가격도 중요사항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공법상 용도 지역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처음 나왔던 것이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매매 계약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놨어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하지 마라 그 말 아니야? 등기까지 한 소송이 제기 중에 있다는 처분금지 가처분된 등기는 매수인에게 등기가 안 넘어가, 처분이 안 돼 일단.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데 건저당 설정으로 소유권 확보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매수 중개의뢰인에게 건저당 설정으로 소유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 등기가 안 되면 건저당 설정하면 소유권 확보돼요? 이런 게 이제 거짓말 표시예요.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유포했네.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조작했네. 이런 게 거짓말 표시예요. 좀 이따 판례 보시면 여기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매도인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팔겠다고 부동산에 4억 원에 내놨다고. 매도인이 내놓은 매도 의뢰 가격은 매수인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4억 원에 내놓은 사실은 매수인에게 중요하죠. 가격도 중요사항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4억 원에 내놨습니다라고 설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4억 원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매도인하고 짰어요. 둘이. 개업 공영회사가 4억 원 내놓은 사실은 야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짜고 그 4억 원인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겼다. 짜고 숨긴 행위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짜고 숨기고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 4억 원가 보다 무척 높은 거에 4억 5천에 매수인에게 팔았어요. 4억 원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4억 5천 팔았죠? 그럼 차액 5천만 원 지가 가져갔다고. 이거 금증 위반이 아니야?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은 중요사항인데 짜고 숨겼으니까 거짓말 등을 했죠. 이게 사후 위반이에요. 중개대상물의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면 중요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네가 이 임야를 현재 내 중개하는 임야를 네가 매수해주면 내가 바로 비싼 값에 되팔아주겠다고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 공법상 제한사항인데 중요한데 기망했네. 매도인이 내놓은 가격은 중요한데 짜고 숨겼네. 거짓말했네. 유포했네. 조작했네. 이런 말 나오면 사고에 걸린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실무 가시면 토지나 상가 쪽은 거짓말 좀 해요. 상가 수익률 같은 것 때문에 거짓말 좀 해. 공시를 다가구나 원룸 같은 거 중개할 때도 업자들이 짜고 해요. 한 3개월 정도 세입자를 확 넣어놔. 세입자가 공실이 없다라고 설명해요. 그럼 들어가 보니 다 세입자 살고 있잖아요. 3개월 살다가 싹 빠져.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중에 계약 쓸 때 계약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 1년 계약인가
어떻게 심한 데는 신축은 1년 동안 넣어놓고 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월세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냥 그래도 매매에서 남는 이익이 더 크면 1년 동안 월세 보장해줘요. 월세 보장. 1년 지나면 싹 빠져요. 없어. 원룸 거래할 땐 조심하시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판례가 좀 많은 거 요거이고, 그 다음에 5호하고 6호, 7호는 다른 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금지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재는 1호부터 4호까지는 제재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그 외 앞에 주택법이다 민법이다 적으신 이유가 다른 세 가지는 다른 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금지해서 제재가 더 무거워요. 세 가지는 3-3이에요. 자, 보세요. 공부는 어째 재밌습니까? 공부. 재밌는 과목은 다 없죠? 시험 공부가 뭐 재밌으면 선수 아니에요, 선수? 공부가 재밌으면? 자, 보세요. 나중에 주택법이라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이런 내용을 배워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이렇게 나와요. 공급이란 말은 실무에서 뭐라 쓴다고요? 분양입니다. 주택 분양 질서를 문란케 하지 마라. 그게 주택법에서 배우신 내용이야. 청약통장 있나요, 없나요? 입주자 저축정서는 물건이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통장 단계는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약통장은 매매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장 단계는 물건이 특정된 바도 없죠. 그 말은 당첨된 사실도 없고 분양계약한 상태가 아니죠. 이건 일체 주택법에 가면 일체 거래하지 말라고 양도 금지요. 양도 거래가 안 되니까 알선 금지되어 있다고. 대표적인 게 입주자 저축증서예요. 이미 주택법인 다른 법에서 입주자 저축증서인 청약예금증서는 일체 양도 금지, 알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손대면 돼야 안 돼요?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택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인 입주자 저축증서는 양도 금지, 알선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양도 알선이 금지가 된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라고 해요. 거래가 되는 증서입니까? 거래가 안 되는 증서죠. 그 나중에 암기사항 때문에 이걸 불법 딱지라고 이야기해요. 5호에서 관계 법령인 주택법 등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 나오면 금지된 증서니까 불법 딱지요. 대표 선수가 뭐라고? 입주자 저축 증서는 다른 법에서 이미 양도 금지, 알선 금지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입주자 저축 증서는 매매 교환을 중개도 안 되고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배우셨듯이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손대면 안 되죠. 추첨기일날 신청에 당첨이 되었어요. 101동 1501호. 당첨된 특정 동호수 나왔죠.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이걸 뭐라 부르고? 특정 동호수, 당첨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했다 나오면 이걸 뭐라 부르고?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물건이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건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주택법에서도 양도 가능하니까 중개도 됩니다 라고 허용한다고. 그러면 5호에서 말하고 있는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안에는, 금지된 증서 안에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뭘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 저축증서가 금지되는 딱지이지 뭐는 분양권은 불법 딱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판례에 의하면 상가를 분양받은 매도인이 자기가 분양받은 상가를 팔 때,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양식 제목에 보니까 양식 제목이 분양계약서예요. 분양계약서 양식 제목에 안에 뭘 적어놨는가 하니까 내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팔겠다라고 지급 조건, 매매 조건을 쭉 적어놨어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분양받은 상가를 뭐 할 때, 매도, 팔 때 사용하려고 내용을, 양식 제목은 뭔데?
분양계약서는 내용을 적어놨죠. 그럼 여기 분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정서인 불법딱지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대법원 판례는 양식 제목은 뭐지만 분양계약서만 실질 용도는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불법딱지도 아니다? 아니다. 분양계약서는 판례에서 상가 매도인이 매도할 때 팔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뭐일 뿐이다?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주택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딱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딱지인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정서는 뭘 말하는 것이고 입주자와 저축정서를 말하는 것이지 분양권이나 분양계약서는 불법딱지가 아니다. 그렇게. 이거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 공급 파트 가시면 주택 건설 공급 관리 배우실 때 공급 파트 가시면 이게 나와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택법에 걸리면 3-3. 우리 법도 3-3. 민법에서 대리편 가시면 대리편 배우셨나요? 자신이 없어 민법은. 민법을 저는 아직까지 민법 공부를 좀 조금씩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수업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장진영 선생님 만난 지가 20몇 년 됐는데 그 옛날 그 녹음된 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강의도 뭐 지금 강의를 한 80% 하시는 거야. 옛날 강의 치면 그 테이프가 옛날에요 60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테이프가 없잖아요. 강의 테이프가. 얘는 동영상 업고 할 때는 강의 테이프 있잖아요. 강의 테이프만 파는 사람이 있어서 전문업자가 있었어요. 그 미국 좀 찾아가지고 녹음 좀 또 되겠습니까? 팔아가지고 수익 주고 이렇게 테이프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한 20번 들었어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20번 들었어. 20번. 지금도 필요한 부분 듣고 있는데 민법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중개사법처럼 공부하시면 민법 점수 안 나와요. 중개사법은 토막토막 함정만 탁탁 짚어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3, 4월 되면 한 번 더 빠져요. 공부량이 더 많아지면. 언제 헤어나는가? 언제 좀 해놨까? 한 7월 정도? 이제 뭐 좀 알겠다 하는 시기가 문제풀이 들어가면 좀 알겠다 싶은 거예요. 공부량이 좀 있으시면 책이 그 민법 선생님 책을 내신 게 기본서는 지금 뭐 민법 선생님 쓰신 게 아닌데 기본서 외에 자료가 3권 있어요. 사례마모하는 책이 있고 요약집이 좀 더 나올 거고 비교하는 거 온천집 제3자 늘려있죠. 그거 모아놓은 게 있어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한 권 달라 그래요. 지금 달라 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량 봐가지고 막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공부량 좀 더 섞기가 좋겠습니다. 할 그 시기가 보통 3월, 4월 달이에요. 공부만 하시면. 그때 한번 책을 한번 보시라고. 민법에 대리 가시면 자기 계약은 금지다. 쌍방 대리는 금지다. 그 제가 반드시 금지란 말을 안 쓰면 원칙은 금지다 그 말이에요. 대리편은 민법은 사적 자치고 규제법이 아니죠. 왜 민법에서 자기 계약을 금지하는가? 대리편은 대리제도는 뭐요? 아파트 팔고자 하는 대리권 소유하는 사람이 본인이죠. 매도인이 가백에 대리권을 수여해서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 주었다. 그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 체결까지만 대리합니까? 잔금 수령까지 다 가능합니까? 대금 수령까지 배우시죠? 그러면 아파트 매도인 A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갑은 A의 대리인 지위가 되어서 그 말은 본인 지위에서 그 말이니까 갑이 누가 되어서 본인이 누구예요 지금? 매도인이죠. 내가 매도인이 되어서 상대방 누구? 매수인을 하고 직접 매매 계약해야 하네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다. 계약을 직접 하니까.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효과가 발생될 거 아니야?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채무인 효과는 누구한테 주고? 요게 대리제도죠. 근데 자기 계약은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 지위가 있죠. 있고 본인이 현재 매도인이죠. 자기 계약한다 그 말은 대리인이 본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그 말이니까 본인이 매도인이니까 대리인이 누가 되어서 매수인이 되어서 본인과 이렇게 매매하는 게 자기 계약이에요. 이거 왜 금지하는가?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이 야 잘 부탁한다 일을 맡겼는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하고 직접 내가 매입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하겠나요? 직접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과 계약하는 게 자기 계약이에요. 누구한테 해를 줄 수가 있다? 본인에게. 본인 보호 취지니까 민법에서 원칙은 자기 계약 금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A하고 B가 갑 한 사람 찾아와서 매매 계약 대리 좀 해달라고 을도 B도 갑 찾아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 갑 한 사람이 쌍방으로부터 대리권 수여 받았죠. 받아서 혼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혼자 쓸 거 아니에요. 혼자서 쌍방 대리해버리면 야하고 좀 짜버리면 매도인하고 짜버리면 매수인에게 해를 줄 수 있나 없나요? 쌍방 대리하게 되면 사람이다 보니까 일방과 짜버리면 다른 타방에 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으니까 민법에서 대리권 수여한 본인 보호 취지에서 자기 계약 금지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방 대리 금지한다 해놓고 민법은 대원칙이 사적 자체니까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대리인에게 허락해요. 네가 내 아파트 매입해 가라 라고 허락하면 손해봐도 누가 보겠다고? 내가 보겠다고? 법에 신경 쓰지 마라? 민법에서 가능. 대리권 수여한 본인들이 허락하면 손해봐도 누가 보겠다고? 우리가 볼 테니까 민법에서야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 금지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요걸 그대로 따온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매수 매도 임대 임차 중개 해달라고 손님이 들어왔죠. 손님이 들어왔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자기 계약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 대해서는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단 말은 매도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물건 내놓고 갔죠. 흔히 볼 수 있는 게 급매물이야.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4억짜리 아파트인데 3억 7천원 좀 빨리 좀 팔아달라고 내놓죠. 그러면 내가 직접 거래하지 말아 할 때 이때 직접 거래는 손님이 직접 상대방이 되니까 내가 누가 되어서 매수인 되어서 매수인 내 도장 찍어버리면 걸린다는 거야.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 중개해달라고 들어왔죠. 그러면 내가 매수 중개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니까 내가 누가 되어서 매도인 되어서 그 말은 내 명의 부동산을 손님이 직접 판다든지 임차인이 들어왔죠. 내가 누가 되어서 임대인 되어서 내 물건을 직접 손님에게 세를 놓으면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그럼 보세요. 1호에서 뭐는 금지한다고 1호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업 행위는 금지한다 했죠. 매매업은 영업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럼 업이 아닌 뭐는 가능한데 매매는 가능한데 한건 매매는 가능한데 한건 매매에도 누구하고는 하지 말라고 손님하고는 한 건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매매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구하고는 하지 말라고요? 손님하고는 한 건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매매는 누가 아니면 된다고?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와 한 건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벼룩시장에 부동산 광고란을 보니까 A가 자기 소유 토지를 팔겠다고 광고 내놨어요. 부동산 소유자인 A가 벼룩시장에 광고 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평소에 관심 있는 토지가 나와서 광고란에 있는 전화번호 전화해서 매도인과 다방에 만나서 이렇게 직접 매매했다고. 이거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직접 매매하면 다 직접 거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을 맡긴 본인 보호지시 취지에서 자기 계약 금지하듯이 부동산까지 찾아와서 일을 맡긴 누구? 중개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하는 게 직접 거래이지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 가게 일을 맡긴 중개 의뢰인입니까? 아니겠죠. 이런 매매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매매도 업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매매만 가능하지 업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는 가능하다는 것이 1호에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 해서 업이 아닌 매매는 가능하다는 것이 1호 결론인데 한 건 매매하여도 절대로 한 건이어도 누구하고는 하지 말라고 중개 의뢰인과는 절대 한 건이어도 하지 말라고 의뢰인이 아닌 자와 한 건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고. 상대방이 누구이면 안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다. 상대방이 중개의뢰인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는, 이미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팔 때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했나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금정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자기 계약은 대리권 소유한 본인 보호 지지에서 하지 마라 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는 누구를 보호하자고? 손님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5가지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일반 손님보다는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님하고 해버리면 손님에게 해를 줄 수 있으니까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서는 대리권 소유한 본인이 허락하면 민법 안에서야 자기 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직접 거래 가능하다? 예외가 없다. 그럼 결론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할 때는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돼. 직접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일까? 중개 의뢰인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하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접 거래예요. 됐어요? 민법에서 쌍방대리 금지하는 이유는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쌍방대리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예외가 있죠. 대리권 소유한 본인이 허락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가 허락해도 쌍방대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 거래는 누구를 보호하자고요? 손님을 보호하자 그 말이네. 그럼 판례에서 직접 거래하게 되는 상대방인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중개 의뢰인인가? 보호 대상인 의뢰인은 어쨌든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맡긴 사람이면 다 의뢰인이다 이다. 부동산에 와서 일 맡기고 간 사람은 다 의뢰인 맞죠?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와서 의뢰해도 의뢰인 맞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일을 맡겨도 의뢰인이고, 민법상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부동산에 와서 일을 맡겨도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뢰인 범위에는 소유자만 의뢰인이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도 의뢰인이고,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도 의뢰인이니까 최근 시험은 의뢰인이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금정 위반이 아니에요.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거 맞죠? 모의고사는 의뢰인이 수임인과 직접 거래한 것도 직접 거래 이다. 그러면 손님이 건매물 내놨죠. 지금 3억 7천에 팔아달라고. 실무에서 돈이 급해서 소장님이 좀 매입해 주십시오라고 허락한다고 쓰죠. 지금 쓰고 지가 급한 돈은 막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알아보니까 야 직접 거래는 부동산 걸리는데 그 소리 듣고 지가 걸어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건이 형벌이 3-3이야. 그럼 누구를 세우면 돼요? 나는 중개만 하면 되겠죠. 중개만. 와이프가 돈이 좀 있으면 와이프 통장에 3억 7천이 있으면 와이프를 매수 중개의뢰인이 세우고, 나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와이프 돈이 내 돈이요? 부동산은 같이 살긴 살아도 너하고 똑같아. 네 거 내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같이 살 때는 님인데 넘이요. 남이야. 그 말은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별산재야. 따로 재산 가질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건매물 3억 7천 나오면 내가 직접 매수인 되면 안 되죠. 와이프를 세우고 내가 매매 계약 중개하는 것은 금정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와이프 명의 부동산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가 남편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에서 내가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팔았어요. 누구 소유 부동산? 와이프 소유 부동산. 그러면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내가 매매 계약을 중개해도 되고
내가 와이프 부동산을 대신 팔아줬다고. 이거 직접 거래했어요. 보세요.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하는 것이다? 중개의뢰인 하는 것이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공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의뢰인과 직접 매매해서 의뢰인과 한 것은 맞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와이프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팔아준 것밖에 없네. 대리 했네. 대리. 쌍방 대리 했습니까? 일방 대리 했어요. 와이프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업 공인 중개사가 매수 중개의뢰인과 직접 매매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직접 거래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 거래 아니죠? 쌍방 대리 했어요. 매수 중개의뢰인은 중개해달라고 그랬을 뿐이지 나한테 대리권 준 거 아니죠? 일방 대리죠. 일방 대리는 쌍방 대리가 아니므로 금쟁이가 아니다. 쌍방 대리 표시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해요. 매매 계약을 중개하던 중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중개하던 중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이게 뭐예요? 쌍방 대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이게 쌍방 대리 표시야. 매매 계약을 중개하던 중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매도인이 사고 나서 직접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급박한 사고로 인하여 그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건 뭐예요? 일방 대리죠. 쌍방 대리만 금지하지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와이프가 3억 7천이 없으면 누굴 세우면 돼요? 퇴직금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세우시든지 돈이 좀 있는 친구 세우면 되죠. 아버지하고 아버지 반띵 합시다 하면 되잖아요. 3억 7천 나왔죠? 아버지 매수인 세우고 매매계약 중개에서 등기했죠. 취득세 나오겠네 좀 하고 팔 거 아니야? 얼마 팔아줘요? 4억 원에 팔아주면 양도세도 나오겠네. 그잖아요. 뭐 세금 빼고 남은 거 반띵 합시다 하면 되지. 반띵. 아버지 나 그렇게 못하겠네. 6대 4로 합시다. 6대 4로 이렇게. 와이프로 했는데 와이프 명의의 통장에 돈이 그 당시에 없었다. 그때 부동산 개업공에서 소장 자기 통장에서 자금 이체되면 이건 걸립니다. 실제로 누가 취득한 거야? 내가 취득한 거지. 나중에 걸리면 실무가셔서 직접 거래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약서를 어디서 씁니까? 그걸 물어봐. 계약서를. 내가 직접 내 명의 매수인 안에 직접 적어버리면 걸리죠. 아, 다른 부동산 가서 썼습니다 하면 그걸 봐줘요. 형식은. 여기 6호요. 나 유미표 배우시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배우시고 같이 배우시면 되고 7호 한 개 하고 교재를 좀 짚어보고 7호 하고 쉬었다 합시다. 보세요. 이건 등기법에서 미등기 전매 금지 들어보셨어요?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하여 갑하고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4억원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는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등기 넘겨받으면 끝났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자 소유자가 된 사람이 다시 시하고 매매 계약하고 또 돈 받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이게 적법한 절차인데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 이 사람은 4억원 돈이 없어. 매수할 돈이 없는데 왜 매매 계약했는가? 목적이 있겠죠. 일단 계약했으니까 계약금 4천만 원만 걸어두고 잔금 지급 시점 전까지 이 부동산을 다시 팔아. 매수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소유권 취득함이 없이 다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나중에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때 부동산을 짜고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 쓰죠. 매도인 난에 A를 적어요. 매도인 난은 A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 그런데 매수인 난을 비워놔. 안 적고 원칙은 B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비워놓고 그 말은 이 사람 명의로 등기 받음이 없이 매매 계약한 당사자 A 최초로부터 최종 양수인 C를 적어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아니야? 중간자 명의 등기 생략했죠. 그럼 이 중간자 B 매수인의 목적이 뭐예요?
탈세부터 불러놓고 이야기해야지. 부동산 업자다 이거. 자기 명의로 등기하려면 취득세 들겠죠. 팔려면 양도세 내릴 거 아니야. 탈세 목적이 1차적이야. 등기했어 안 했어요? 자기면 등기하지 않고 다시 팔죠.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 미등기 전매한 중간자 목적이 뭐라고요? 탈세 목적이야. 탈세 목적인 것이 이전 등기하지 않고 파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나중에 등기법 책에 보시면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인은 예외 없이 금지고 걸리면 그 법에 걸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이야. 이미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인은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인사 등도 탈세 목적인 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7금지는 누구의 금쟁이라고? 개업 공인인사 등의 금쟁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명의를 금지한다 했죠.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 걸리는 거야. 그럼 야가 중간자 야가 목적하는 것은 탈세 목적뿐만 아니고 4억 원의 매매 계약금 걸어놨죠. 다시 팔 때 더 남기려고 했겠지. 남길 목적이다. 그게 전매 차익이야. 미등기 전매해서 추가적인 목적이 전매 차익을 올릴 목적이었다고. 근데 야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잔금 지급 전까지 팔아넘길까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4억 원에 안 팔릴 수도 있겠네. 3억 9,500에 팔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손해봤죠. 손해봐도 그 관계없이 이미 뭐 목적이었다. 탈세 목적만 있으면 전매 차익이 있네 없네 관계없이 투기 조장 이다이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7금지 안에 투기 조장인지 아닌지는 뭐는 따지지 않겠다고. 전매 차익은 따지지 않고 뭐 목적이면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겠대. 이게 7금지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아직 다른 과목을 공부 안 되시기 때문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읽어두시라고. 판례가 몇 개 있긴 하죠. 예. 그래서 박스 밑에 넘겨보시면 금쟁이 종류에서 이걸 쭉 풀어놨죠. 쉬었다가 교재 보죠.